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15년 3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에 보시게 되면 미생물의 종류를 분류할 때 에너지원에 따라서 분류되는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우리가 에너지원에 따라서 보면 광합성, 화학합성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광합성이라는 것은 포토트로픽, 그리고 화학합성이라는 것은 케모트로픽으로 나타내죠. 따라서 정답은 얼마가 되는 거죠? 에너지원이니까 광합성과 화학합성. 나번이 정답이네. 그죠?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 보시면 0.05 노르말 약산이 아세트산이 16% 해리되었다고 이 수용액의 pH는 해리된 H+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죠? 자, 아세트산 이온과 H+ 이온으로 해리가 돼요. 그러면 1대 1대 1이니까 0.05 노르말은 우리가 아세트산은 1가짜리잖아요. 그래서 0.05 노르말은 0.05몰과 동일해요. 그래서 아세트산 0.05몰일 때 해리되는 아세트산 이온도 0.05몰, 그리고 H+도 0.05몰이죠. 0.05몰 중에 몇 퍼센트? 16%. 그래서 해리 후의 값을 보면 아세트산 이온이 0.05몰 곱하기 0.16, 그리고 H+ 이온도 0.05몰 곱하기 0.16이 되는 거죠. 그래서 H+를 알고 있을 때 pH는 마이너스 로그 H+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H+ 자리에 0.05몰 곱하기 0.16을 대입하면 pH는 2.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탈산소 계수 K1이 0.2%, 하천의 어떤 지점에서 BODU가 20mg/L였다. 그 지점에서 5일 흐른 후에 잔존 BOD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5일 흐른 후에 잔존 BOD를 계산합니다. 잔존 BOD는 BODU 곱하기 10의 -K1T가 되는 거죠. 여기 10을 사용한 것은 상용대수 기준은 밑수가 10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BODU가 20mg/L, K1이 0.2%, 자, T는 5일 BOD죠. 따라서 잔존 BOD에서 BOD5는 2mg/L라는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K-4g 당량은 얼마인가? 과망간산 칼륨은 여러분들이 분자량이 158g, 5당량. 그래서 1당량은 158g 나누기 5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예 한꺼번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31.6g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문제 5번에 보시게 되면 A 시료의 수직 분석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이 시료의 총 경도는 얼마인가? 자, 여러분들이 경도를 계산했을 때 칼슘, 마그네슘 여기서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총 경도 나누기 50, 50이라는 것은 기준 물질인 탄산칼슘 1당량에 해당하는 g수죠. 자, 칼슘의 농도 나누기 칼슘 1당량에 해당하는 20g 플러스 마그네슘의 농도 나누기 마그네슘 1당량에 해당하는 g수 12g. 자, 그러면 칼슘의 농도 420mg/L, 마그네슘의 농도 58.4mg/L. 따라서 두 개를 계산해서 더한 다음에 얼마를 곱해주죠? 50을 곱하면 1293.33mg/L라는 총경도의 값이 산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물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보면 물의 표면 장력은 온도가 상승할수록 감소한다.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수온과 표면 장력 점성도는 반비례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나번에 물은 4도씨에서 밀도가 가장 크다. 답은 물은 여러 가지 특성은 물의 수소 결합 때문에 나타난다. 나번에 융해열과 기화열이 작아서 생명체의 열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생명체의 열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융해열이나 기화열이 작은 게 아니고 크기 때문에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문제 7번에 보시게 되면 산성비를 정의할 때 기준이 되는 수소이온 농도는 산성비는 pH 5.6 이하가 되니까 답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8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에 질산화 과정에서 주로 관계되는 질산화 미생물은 어느 것인가 그랬어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아질산성 이온이 암모니아성 질소거든요. 암모니아성 질소가 아질산성 질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질산균이 참여하죠. 아질산균, 아질산 세균이
니트로조모나스입니다. 따라서 니트로조모나스는 카본이 정답이죠. 반면에 니트로박터는 NO2N이 NO3N이 됐을 때 참여하는 미생물입니다. 자, 그리고 9번에 보시게 되면 수질오염 물질로 인해서 공해병의 연결이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HG, 수원은 미나타병 또는 헌터루셀 증후군이 있고, 다음에 크롬은 이따이따이병. 자, 크롬은 이따이따이병이 아니죠. 카드뮴이 이따이따이병입니다. 카드뮴이 이따이따이병. F는 반상치, PCU는 카네미유증. 정답은 나번. 9번 문제도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질오염에 관계되는 미생물과 그 경험적 분자식으로 알맞은 것은 박테리아는 O72, LG라는 조류는 O82, 프로토조아는 17143, 그리고 펀자이라는 곰팡이는 10176. 따라서 바르게 된 것은 답은 프로토조아만 정답이네요.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법칙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돼 있어요. 자, 먼저 내용에 보시면 여러 물질이 혼합된 용액에서 어느 물질의 전기압 PI는 혼합액에서 그 물질의 몰 분율의 순수한 상태에서 그 물질의 전기압을 곱한 것과 같다. 그럼 내용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전기압이 나와요. 전기압. 그죠? 그래서 전기압에 대한 법칙은 라울트의 법칙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관을 지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쉽게 찾기 위해서 전기압은 라울트 법칙.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해수의 화학적 특성 중에서 영양염료의 농도는 매우 중요하다. 다음 중에서 영양염료가 찬 바다에 많고 따뜻한 바다에 적은 이유로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찬 바다의 표층수는 원래 영양염료가 풍부한 극지방의 심층수로부터 기원하기 때문에, 답은 따뜻한 바다의 표층수는 적도 부근의 표층수로부터 기원하기 때문에, 답은 찬바다에는 겨울철 성층현상의 심화로 수계가 안정되어서 영양염료의 손실이 적기 때문에, 답은 따뜻한 바다에서 표층수의 영양염료는 공급 없이 식물성 플랑크톤에 의한 소비만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자, 이 문제는 항상 출제하면 그대로 출제를 합니다. 따라서 답만 기억을 해 놓으셔도 돼요. 답은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농업용수의 수질의 척도인 SAR, 나트륨 합착률을 구할 때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자, 나트륨 합착률을 계산했을 때 나트륨이온, 칼슘이온, 마그네슘이 들어가니까 라번이 정답. 자, 이 공식은 계산으로도 사용해야 되니까 반드시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임의의 시간 후에 용존산소 부족량을 구하기 위한 필요한 기본인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우리가 DT 산소 부족 농도를 보시면 K1 탈산소 계수, L0 최종 BOD, 자, 그리고 D0 초기 산소 부족 농도예요. 그러면 L0라는 이 값이 L0 BODU죠. 자, 그리고 탈산소 계수는 K1입니다. 제폭기 계수는 K2예요. 따라서 관계없는 것은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자원에 대해서 이용량을 용도별로 나눌 때 그 수요가 가장 높은 것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수니까 농업용수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유기성 오수가 하천에 유입된 후에 유화하면서 자정작용이 진행되어 가는 여러 상태를 그래프로 표시하였다. 1에서 6, 그래프 각각이 나타내는 것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은, 자, 먼저 1번, 2번을 보면, 자, 1번, 2번은 BOD와 DO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장 높다가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는 것은 DO, 줄어드는 것은 BOD가 되는 거죠. 그래서 BOD, DO, BOD, 1번은 DO고 2번은 BOD입니다. 자, 3번은 NH3N과 NO3N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증가하는 것은 뭐죠? 나중에 증가하는 것은 NO3N. 처음에 많은 것은 NH3N. 자, 그리고 5번과 6번은 박테리아고 조류입니다. 그래서 박테리아가 빨리 나타내고 조류가 깨끗한 물에 나타내니까 6번은 박테리아고, 그리고 5번은 조류가 되는 거죠. 볼록한 게 많이 나타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DO, BOD, NH3, NO2, DO, BOD,
그리고 지금 1번은 DO, 2번은 BOD, 3번은 NH3N, 4번은 NO3N, 5번은 조류, 6번은 박테리아. 따라서 번호 순서대로 바르게 된 것은 답번이 정답이네, 그죠?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콜로이드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콜로이드는 입자 크기가 크기 때문에 보통의 반토막을 통과하지 못한다. 답은 콜로이드 입자들은 전기장에 놓이게 되면 입자들은 그 전하의 반대쪽 극으로 이동하면서 이러한 현상을 전기용동이라 한다. 답은 일부 콜로이드 입자들은 크기는 가시광선 평균 파장보다 크기 때문에 빛의 투과를 간섭한다. 답은 콜로이드의 안정도는 청력과 중력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제타 전위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타 전위가 0에 가까울 때 응집이 많이 되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 이 문제도 거의 동일하게 거의 유사하게 출제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18번. 수심이 깊은 호수에서 발생되는 성층 현상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봄이 되면 얼음이 녹으면서 표층수의 수온이 올라가 4도씨가 되면 최대 밀도를 가지게 되어서 아래로 이동하게 된다. 답은 수온 약층은 표수층에 비해서 수심에 따른 수온 차이가 작다. 수온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뭐죠? 수온 약층이죠. 그래서 수온 약층이 온도 차이가 가장 크게 납니다. 답은 여름과 겨울에는 성층 현상이, 가을과 봄에는 전도 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여름에는 강한 성층, 겨울에는 약한 성층. 강한 성층이 일어나는 이유는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답은 호수의 성층 현상은 기후 특성, 호수 저수 용량에 따른 유입 유출량의 크기, 호수의 크기 등 다양한 환경 인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여기에서는 산화수의 변화가 없는 것이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화수의 변화가 있다는 소리는 혼자 존재하는 물질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CU, 나번에는 S, 다번에는 I, 라번에는 혼자 존재하는 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라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500ml 물에 125mg의 염이 녹아있을 때 이 수용액의 농도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수용액의 농도는 용매분의 용질 곱하기 100이거든요. 그럼 용매는 얼마죠? 500ml. 자, 그리고 용질은 125mg이에요. 그러면 500ml를 mg으로 고쳐야 돼. 그럼 물의 밀도가 1.0이잖아요. 그럼 500ml 곱하기 물의 밀도 1.0g/ml를 곱하면 500ml는 500g이 돼요. g을 mg으로 고치면 10의 3승을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25mg 나누기 50만 mg이 된 거죠. 곱하기 100은 0.0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ml를 비중을 이용을 해서 g과 mg으로 전환하는 문제. 자, 그리고 21번. 부상조의 최적 ASB는 0.08, 처리할 폐수의 부유물질의 농도는 250mg/L, 운전 압력이 5.1 기압일 때 반송률은 얼마인가? 공기 분율은 0.8, 공기 용해도는 18.7ml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ASB를 계산했을 때 반송률을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반송비가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순환식이에요. 따라서 ASB는 1.3 곱하기 SA 곱하기 FP-1 나누기 SS에서 순환식이니까 R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R을 곱해야지 반송비가 나오고 이 반송비에 곱하기 100을 하면 반송률이 되는 거죠. 자, 문제 조건에서 ASB가 지금 얼마냐면 0.08입니다. 자, 1.3 곱하기 SA, 공기의 용해도가 18.7ml/L, F는 0.8, 압력은 5.1 atm, SS는 250mg/L예요. 따라서 R에 대한 값으로 정리를 하면 R은 0.2671이죠. 반송률은 반송비 R에 곱하기 100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0.267을 곱하기 100을 하니까 반송률은 26.71%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BOD 200mg/L인 하수를 1차 및 2차 처리하여 최종 유출수의 BOD 농도를 20mg/L로 하고자 한다. 1차 처리에서 BOD 제거율이 40%일 때 2차 처리에서 BOD 제거율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개의 장치를 가지고 있을 때 총합 효율 구하는 공식은 1 효율 1 곱하기 1 효율 2로 계산하거든요. 그럼 총합 효율은 유입수의 BOD와 유출수의 BOD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총합 효율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1 유입수의 BOD 분의 유출수의 BOD 곱하기 1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입수의 BOD가 200mg/L, 유출수의 BOD가 20mg/L, 따라서 90%가 됐어요. 이 값을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죠. 대입했을 때는 100으로 나눠줘서 0.9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차 처리 장치의 제거 효율이 40%, 자, 그리고 2차 처리 장치의 제거율을 우리가 미지수로 놔요. 이 값을 계산하니까. 따라서 효율2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0.8333%로 나타내면 곱하기 100, 따라서 83.33%라는 2차 처리 장치의 효율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입수량이 4000m의 삼성포대의 BOD가 200mg/L, SS가 150mg/L이고 침전지의 깊이를 4m, 체류 시간은 3시간이로 할 때 침전지의 표면 부하율은 얼마인가? 표면 부하율은 유량 나누기 면적. 자, 유량 나누기 면적 조건. 유량은 있는데 면적 조건이 없어요. 그럴 때는 깊이 나누기 시간.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침전지의 깊이가 있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표면적 부하율이라는 것은 깊이 나누기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따라서 깊이가 4m, 시간이 3시간. 3시간을 데이로 고치기 위해서 하루는 24시간을 보정했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표면 부하율은 32m의 삼성 per 제곱미터 데이 또는 단위를 줄여서 미터 per day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물의 혼합 정도를 나타내는 속도경사G를 구하는 공식으로 알맞은 것은, 자, 속도경사G는 동력 나누기 점성도 곱하기 부피의 루트를 씌운 값이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여기에서 동력 나누기 부피가 W로 표기되어 있다면 W 나누기 마이크로의 루트를 씌워서 공식을 계산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25번에 보시면 고도수 처리에 이용되는 분리 방법 중에서 투석의 구동력으로 알맞은 것은, 자, 투석은 농도차, 전기투석은 전위차, 나머지는 정수합차. 따라서 투석은 농도차가 되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생물학적 인 제거 공정인 AO 공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AO 공법은 인만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비조와 호기성조로 구성되어 있죠. 자, 답은 유입수 중에 총인 농도가 5mg/L 정도이면 처리수의 총인 농도를 1.0mg/L 이하로 처리가 가능하다. 답은 인제거 기능 외에 사상성 미생물에 의한 벌킹 억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답은 현기 반응조의 운전 지표로 산화환원 전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답은 활성설레치법의 반응조 전반 50% 이상을 현기 반응조로 하는 것이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50% 이상이 아니고 50에서 40% 정도를 현기 반응조로 하는 것이 표준으로 알려져 있어요. 따라서 26번이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리고 2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슬러지의 함수율이 90%, 슬러지의 고용물량 중에서 유기물 함량이 70%, 투입량은 100kl, 소화로 유기물의 7분의 5가 제거된다. 소화된 후에 슬러지량은 얼마인가? 소화 슬러지의 함수율은 85%, 고용물의 비중은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잔류하는 VS량, 다시 말해서 제거되지 않은 유기물, 그리고 잔류하는 FS량, 다시 말해서 잔류하는 무기물을 계산을 하는데, 자, 먼저 슬러지량이 얼마로 주어졌느냐 하면 100kl입니다. 자, 100kl는 100m의 삼성이에요. 자, 이 중에서 고형물은 함수율이 90%니까 고형물은 10%. 그래서 0.1을 곱해도 되고 1-0.9를 곱해도 됩니다. 이 중에 유기물의 함량이 70%, 0.7. 자, 유기물 중에 얼마가 제거됐느냐? 7분의 5가 제거됐어요. 그럼 제거되지 않은 값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1-7분의 5. 따라서 잔류하는 VS량은 2m의 삼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류하는 FS량은 슬러지량 100m의 삼성 곱하기 고형물 1-0.9 곱하기 FS량. 자, 여기서 우리가 무기물은
100 유기물이니까 유기물이 70%니까 무기물은 두 개를 더하면 100이 돼야 되잖아요. 무기물은 30%. 그래서 0.3을 곱합니다. 자, 따라서 0.3이 1-0.7이죠. 유기물이 70%니까 무기물은 1-0.7. 따라서 3m의 삼성이 나왔어요. 그러면 소화 후의 설러지량은 잔류하는 VS량 플러스 FS량 전체 곱하기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함수율. 자, 그러면 잔류하는 VS가 2m의 삼성, 잔류하는 FS가 3m의 삼성, 그리고 함수율이 85%예요. 따라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33.33m의 삼성이라는 설러지량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8번 문제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죠. 활성설러지 공법으로 운전되고 있는 어떤 하수 처리장에 매일 2000kg의 설러지가 배출되고 있다. 이 설러지를 중력 농축시켜 함수율을 97%로 한 뒤에 호기성 소화 방식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농축된 설러지의 비중이 1.03이라고 할 때 소화조의 수리학적 체류 시간을 15일이라고 하면 필요한 소화조의 용적은, 자, 소화조의 용적은 설러지량 곱하기 체류 시간을 하면 돼요. 그래서 설러지량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설러지 발생량을 계산하면 지금 고형물의 양이 얼마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000kg per day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킬로그램을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비중량을 나눠줘요. 지금 비중이 1.03으로 주어졌거든요. 그럼 비중에 10의 삼성을 곱하면 비중량이 되니까 1.03이라는 비중은 1030kg per 미터의 삼성의 비중량이 되는 거예요. 나눠줬어요. 곱하기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함수율, 함수율은 97%. 따라서 소화 후의 설러지량은 64.725 미터의 삼성 per day가 됐어요. 그럼 소화조의 용적은 발생되는 설러지량 64.725 미터의 삼성 per day 곱하기 시간이 주어졌죠. 시간, 수리학적 체류 시간이 15일. 따라서 데이 없어지니까 970.88 미터의 삼성이라는 우리가 소화조의 용적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러지 발생량은 우리가 많이 계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설러지 발생량을 여기서 한 단계를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소화조의 용적을 계산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단위 환산이죠. 발생량이 미터의 삼성 per day니까 day를 없애기 위해서 문제에서 주어지는 수리학적 체류 시간을 곱한 거예요. 그리고 29번 혼합액 부유물의 농도가 2500mg per litre, SS 농도죠. mLSS. 이를 1리터 실린더에 취해서 30분 후에 침전된 설러지의 부피를 측정한 결과 200ml였다. 침강된 설러지가 200ml per litre, SVI를 계산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mLSS가 2500mg per litre, SV가 200ml per litre. 그러면 SVI는 SV 나누기 mLSS. 그럼 여기서 SV가 ml per litre의 단위를 가지고 있으면 전체 곱하기 10의 3성. 만약에 퍼센트를 가지면 전체 곱하기 10의 4성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SV가 지금 200ml per litre, 그리고 mLSS가 2500mg per litre, 10의 3성을 곱하면 80ml per g이에요. 보통 SVI의 단위를 사용하지 않지만 단위가 ml per litre로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수 처리에서 자외선 소독의 장단점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잔류 독성이 없는 장점이 있다. 잔류 독성이 있으려고 하면 총용종 고용물이 물속에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염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잔류 독성이 있는 거는. 자, 그리고 답은 대장균 살균을 위한 낮은 농도에서는 바이러스 등을 비활성화시키는데 효과적인 장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낮은 농도에서는 우리가 비활성화를 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장균 살균 등을 위해서는 높은 농도에서 살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높은 농도. 그리고 답은 잔류 효과가 없는 단점이 있다. 잔류 효과는 염소 소독이죠. 성공적 소독 여부를 즉시 측정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설명이 잘못된 거. 자, 그리고 3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활성설러지법으로 운전되는 하수처리장에서 SVI 설러지 용적 지수가 100일 때 포기조 내에 mLSS 농도를 2500mg per litre로 유지하기 위해서 설러지 반송률은 얼마인가? 자, mLSS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럼 SVI를 알고 있으면 SSR 대신에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송비 구하는 조건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SSR이 들어가는 SVI는 SSR분의 10의 6승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SL을 10의 6승 나누기 SVI로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SSR을 10의 6승 나누기 SVI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식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 두 개씩은. 그러면 MLSS가 지금 2500mg/L 그리고 SVI가 100입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MLSS가 지금 문제 조건에서 2500mg/L 이렇게. 그러면 반송비가 나오죠. 반송비가 얼마로 나왔어요? 0.3333. 그럼 반송률은 반송비 곱하기 얼마? 100. 그러면 33.33%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기본 공식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거의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공식을 전혀 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꼭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32번. 역삼투보로 하루에 200리터의 삼성의 3차 처리 유출수를 단련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막의 면적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막의 면적이라는 것은 하루에 처리하고자 하는 유량 200리터의 삼성 per day입니다. 이 값에서 유출수량을 나눠주시면 돼요. 유출수량이라는 것은 물질 전달 계수에서 킬로파스칼을 없애주면 돼요. 킬로파스칼은 2500킬로파스칼, 410킬로파스칼 두 개 있잖아요. 얘를 뺀 다음에 이 두 개를 뺀 다음에 곱해줘요. 그러면 그 값이 유출수량이 되는 거죠. 계산된 유출수량은 이 값에서 나눠주면 돼요. 그럼 이 값을 미터의 삼성을 리터 per day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줘? 10의 삼성을 곱하면 되잖아요. 자, 그럼 먼저 유출수량을 계산합니다. 유출수량은 물질 전달 계수의 단위만 보세요. 여기. 자, 킬로파스칼을 없애야 돼. 그래서 2500 마이너스 410 킬로파스칼을 없애. 이게 유출수량이에요. 이 값을 여기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0리터의 삼성에 10의 삼성을 곱하면 리터가 됐으니까 200 곱하기 10의 삼성 리터 per day에서 유출수량 432.63 리터 per day 제곱미터. 그러면 리터 데이 없애고 제곱미터만 나오니까 막의 면적은 462.29 제곱미터라는 값이 나오겠죠. 실제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막의 면적은 25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이 됩니다. 만약에 10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이라고 하면 공식이 주어져요. 25도씨 막의 면적에서 얼마를 곱하라고 주어지면 그 개수만 곱하면 10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으로 전환이 되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33번. 부피가 500m의 삼성인 포기조에 2000m의 삼성 per day로 폐수가 유입됐을 때 포기 시간은 얼마인가 나와 있어요. 자, 부피가 나와 있고요. 유량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시간을 계산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부피 나누기 시간. 그래서 500m의 삼성 나누기 2000m의 삼성 per day예요. 근데 포기 시간이 hour입니다. 그래서 데이를 hour로 환산하기 위해서 하루는 24시간을 보정했죠. 그래서 간단하게 또 문제도 풀 수 있죠. 그래서 뭐 이거는 굳이 공식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자꾸 풀면 요령이 생겨서 문제 푸는 게 재밌어져요. 그러면 이것저것 내가 모르던 것도 조합을 해서 풀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포기 시간은 부피 나누기 폐수량.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정을 딸 때. 34번. 어느 하수 처리장의 포기조 용적이 1000m의 삼성, MLSS가 2500mg/L, SRT, 고형물의 체류 시간이 2.5일이라면 1일 생산되는 슬러지의 건조 중량은 얼마인가? SRT, 미생물의 체류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SRT 구하는 공식이 우선이에요. 자, 그럼 SRT라는 것은 MLSSV 나누기 QWSSW거든요. 여기서 1일 생산되는 슬러지의 건조 중량, 폐슬러지량이거든요. 그 폐슬러지량이 뭐냐 하면 QWSSW예요. 그래서 식을 바꾸면 QWSSW는 MLSSV 나누기 SRT가 되는 거죠. 그러면 MLSS가 2500mg/L이 뜨니까 2.5kg/m의 삼성. 자, 그리고 용적이 1000m의 삼성. 그죠? 자, 나누기 SRT가 2.51. 따라서 QWSSW는 1000kg/day. 정답에서는 톤으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1000kg은 1톤. 따라서 1톤 per day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5번에 보시게 되면
생물학적 인민 질소 제거 공정 중에서 질소 제거를 주목적으로 개발한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질소만 제거하는 공법은 4단계 바덴포, 인만 제거하는 공법은 AO 공법과 포스트리 공법, 나머지는 질소와 인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죠. 따라서 질소 제거 공정은 4단계 바덴포가 정답, 가번. 자,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회전원판법의 장단점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 유지 관리비가 저렴한 장점이 있다. 답은 슬러지 반송이 필요 없는 장점이 있다. 부착 성장식은 슬러지 반송이 없어요. 부유 성장식에서만 슬러지 반송이 있습니다. 답은 충격 부하 및 부하 변동에 강하죠. 그리고 처리수의 투명도가 낮은, 다시 말해서 처리가 깨끗하지, 이제 활성 슬러지법에 비해서 처리가 잘 되지 않는 단점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다번이 정답. 자,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어느 폐수 처리 시설에서 직경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 cm, 비중 2.0 입자를 중력 침강시켜 제거하고 있다. 폐수 비중 1.0, 폐수의 점성 계수가 1.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 g/cm라면 입자의 침강 속도는 얼마인가? 스토크스 법칙을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럼 침강 속도 VS는 18 마이크로분의 D의 제곱, 로 S 마이너스 로 W, G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여기서 직경이 지금 얼마냐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이니까 미터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10의 마이너스 2성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미터의 제곱입니다. 자, 그리고 입자의 비중이 2.0, 물의 비중은 1.0이에요. 자, 비중량으로 킬로그램 per 미터의 3성을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주죠? 10의 3성. 그래서 2000 마이너스 1000 킬로그램 per 미터의 3성. 그리고 중력 가속도 mk에서 단위로 나타내면 9.8 미터 per 세컨의 제곱이죠. 나누기 점성계수 1.8 곱하기 점성계수 그램 per 센티세컨을 킬로그램 per 미터 세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1성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1.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킬로그램 per 미터 세컨가 된 거죠. 따라서 침강 속도를 계산하시면 4.1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미터 per 세컨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뭐를 계산하느냐면 단위를 미터 per hour로 계산하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세컨을 hour로 고치기 위해서 1시간은 3600초를 보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세컨 없어지고 미터 per hour. 따라서 14.96 미터 per hour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값을 계산했을 때는 정답에서 요구하는 단위로 값을 계산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3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느 특정한 산화지에 대해서 1일 BOD 부하를 10kg per day 제곱미터로 설계하였다. 유량이 4000m의 3성 per day이고 BOD 농도가 300mg per li터일 때 필요한 면적은 얼마인가? 비중은 1.0으로 가정한다고 그랬어요. 자, 단위가 3개로 나와 있는 10kg per day 제곱미터라는 1일 BOD 부하량이 힌트입니다. 그러면 kg per day라는 것은 BOD의 총량, BOD의 총량이라는 것은 BOD 농도를 kg per 미터의 3성으로 환산한 다음에 유량을 곱한 값이죠. 나누기 면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BOD는 지금 얼마죠? 300mg per liter. kg per 미터의 3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하면 되니까 0.3kg per 미터의 3성. 그리고 유량은 4000m의 3성 per day. 나누기 면적. 이 값이 뭐라는 거죠? BOD의 부하 10kg per day 제곱미터인 거죠. 그럼 여기에서 뭐를 계산할 수 있어요? 면적을 계산할 수 있어요. 따라서 면적을 계산하면 120제곱미터. 정답에서 요구하는 면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단위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3개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3개로 나와 있으면 문제를 푸는 가장 결정적인 힌트를 제공하는 단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활성탄을 이용한 고도 처리 방법에서 2차 처리 유출수의 유기물의 농도가 12mg per li터일 때 활성탄 흡착법을 이용해서 3차 처리 유출수 유기물의 농도를 1mg per li터로 되게 하기 위해서 1리터당 필요한 활성탄의 양을 mg으로 계산하시고 그랬어요. 프로인드 D의 등원 흡착식을 적용하고 K는 0.5, N은 1이에요. 그러면 등원 흡착식이 N분의 X는 K 곱하기 C N분의 1이거든요.
자, 이 식을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식으로 나타내면 활성탄의 주입 농도는 유입수의 농도 마이너스 유출수의 농도는 식을 표현을 했을 때 자, 는 K 곱하기 유출수의 농도의 n분의 1승이에요. K하고 n은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CI라는 값이 유입수의 농도예요. 자, 유입수의 농도가 12mg/L, 유출수의 농도가 1mg/L, 그리고 K가 0.5, 그리고 N이 1이에요. 그럼 미지수가 뭐가 남죠? M이 나오죠. 따라서 M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하면 얼마가 나왔어요? 22.0mg/L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 가장 간단한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공식을 모르고 계산하는 문제를 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40번 1000m의 삼성포대의 종말 침전지 유출수에 50kg/D의 염소를 주입시킨 결과 잔류염소 농도가 1.5mg/L였다면 이 폐수의 염소 요구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염소의 요구량은 염소 주입량 마이너스 염소 잔류량이거든요. 근데 지금 잔류 염소 농도가 1.5mg/L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염소 주입량을 mg/L로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주입량이 50kg/D라는 총량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총량의 값에서 유량을 나눠주면 kg/m의 삼성이 돼요. 그럼 kg/m의 삼성을 mg/L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10의 3승을 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50kg/D 나누기 1000m의 삼성포대의 유량으로 나눠줬어. 그런 다음에 요 값이 kg/m의 삼성이거든요. 여기다가 10의 3승을 곱하면 뭐가 되죠? mg/L가 돼요. 그래서 10의 3승을 곱하니까 50mg/L가 됐거든요. 그런데 요구량은 주입량에서 잔류량을 빼주라고 그랬어. 그러면 주입량이 50mg/L고 잔류량이 1.5mg/L거든요. 그럼 얼마가 되죠? 요구량은 48.5mg/L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총질소를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으로 산화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돼 있어요. 자, 갑은 비교적 분해하기 쉬운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자외부에서 흑광도를 나타내는 브롬이온이나 크롬을 함유하지 않는 시료에 적용을 한다. 납은 시료 중에서 모든 질소 화합물을 가황산 나트륨을 사용을 해서 100도씨 부근에서 유기물과 함께 분해하여 질산이온으로 산화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질소 화합물을 가황산 나트륨을 사용을 하느냐, 다른 시약을 사용하느냐가 문제인데 가황산 나트륨이 아니고 풀이에도 있는 것처럼 가황산 칼륨을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100도씨 부근이 아니고 120도씨 부근에서 유기물과 함께 분해해서 질산이온으로 산화를 시켜서 처리합니다. 자, 일단은 정답은 나번이고요. 자, 그리고 답은 지표수, 지하수, 폐수 등에 적용할 수 있으며 정량 한계는 0.1mg/L이다. 나번의 산성 상태로 하여 흑광도를 220나노미터에서 측정한다. 정답은 나번.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물벼룩을 이용한 급성 독성 시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갑은 시험 생물은 물벼룩인 종류를 사용하고 납은 표준 독성 물질의 시험은 다이크롬산 칼륨을 사용한다. 그리고 답은 시료의 희석비는 원수 100%를 반으로 나누면 되죠. 100%의 반은 50%, 반은 25, 반은 12.5, 반은 6.25%로 시험한다. 납은 시험 기간 동안 조명은 명과 암의 비가 1:1 시간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명과 암의 시간은 16대 8시간. 자, 16대 8시간입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개수로 측정 구간의 유수의 단면적이 0.8제곱미터이고 표면 최대 유속이 2m/s일 때 유량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유량은 면적 곱하기 속도입니다. 근데 속도가 평균 유속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보시게 되면 표면 최대 유속이 주어졌어요. 따라서 최대 유속이 주어지게 되면 또는 실측 유속이 주어지게 되면 실측 유속도 최대 유속이거든요. 평균 유속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대 유속에 0.75를 곱해야 돼요. 그래서 면적 0.8제곱미터, 그리고 속도 2m/s, 얘 값이 최대거든요. 그래서 평균 유속으로 바꾸기 위해서 0.75를 곱했어요. 그리고 세크를 분으로 고치기 위해서 1분은 60초를 보정하니까 72m의 삼성/ms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대 유속이 주어지면 최대 유속 곱하기 0.75를 해야지 평균 유속이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시료 최대 보존 기간이 가장 짧은 측정 항목은 어느 것인가? 갑은 셀레늄은 6개월, 염화비닐은 14일, 비소는 6개월, 육가크롬은 24시간이 되니까 가장 짧은 시료는 육가크롬이 됩니다. 자, 그리고 45번 문제.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에 의한 시안 분석 시 측정 파장으로 알맞은 것은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에서 시안을 분석했을 때 측정 파장은 620나노미터, 600대 이상의 파장은 청색, 그래서 발색되는 색깔은 청색, 그리고 측정 파장은 620나노미터.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4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직각삼각외어로 유량을 산정하는 식으로 알맞은 것은 직각삼각외어는 K 곱하기 유량계수 K 곱하기 수두 H의 2분의 5성, 그리고 사각외어는 K 유량계수 곱하기 폭 B 곱하기 수두 H의 2분의 3성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삼각외어에 대한 공식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KH의 2분의 5성이 되는 거죠. 사각외어는 답은이 되겠죠. 자, 그리고 47번 문제입니다.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의 관련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감압 또는 진공이라고 그랬어요. 자, 감압 또는 진공은 15mm H2O 이하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죠? HG 이하죠. 다음에 냄새가 없다고 한 것은, 냄새가 없다라고 기재한 것은 냄새가 없거나 또는 거의 없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답은 약이라고 하면 기재한 양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우리가 약자를 붙이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 그리고 답은 시험 조작 중에서 적시란 30초 이내에 표시된 조작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적시는 30초 이내.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의 일반적인 구성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에 가장 먼저 용리 액조가 나오죠. 그리고 시료 주입부, 펌프, 그리고 분리 클럼, 그리고 검출기, 그리고 기록계.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답은이 되나요? 자, 용리 액조, 시료 주입부, 펌프, 분리 클럼, 검출기, 기록계. 답은입니다. 자,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9번 문제를 보시면 총대장균군 시험 방법인 평판짐락법 배지에 사용되는 시약은, 자, 평판짐락법에서 배지에 사용되는 시약은 유철을 내두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5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또는 내용물이 손실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는 용기는, 자, 여기서 이물질입니다. 이물질을 차단하는 용기는 뭐가 되죠? 밀폐 용기가 되는 거죠. 반면에 차광 용기는 빛, 밀봉 용기의 미, 미생물의 미, 미생물, 기밀 용기의 기, 공기의 기, 공기를 차단. 따라서 답은 답은. 자, 그리고 51번. 냄새 측정 시에 냄새 역치 TON을 구하는 산식으로 알맞은 것은 A는 시료 부피, B는 무치정제수 부피. 그래서 A 플러스 B 나누기 A가 되는 거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백색 원판을 사용한 투명도 측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투명도판의 색조차는 투명도에 크게 영향을 주므로 표면이 더러워질 때는 깨끗하게 닦아 주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투명도판의 색조차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대신에 어떤 거? 광반사능. 자, 광반사능이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표면이 더러울 때는 깨끗하게 닦아줘야 합니다. 색조차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보관할 필요는 없어요. 나번에 강우 시에 정확한 투명도를 얻을 수 없으므로 투명도를 측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맑은 날 한낮에 하죠. 답은 흐름이 있어서 줄이 기울어질 경우에서는
2kg 정도의 추를 달아서 줄을 세워야 한다. 답은 백색 원판을 보이지 않는 깊이로 넣은 다음 천천히 끌어올리면서 보이기 시작한 깊이를 반복해 측정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 투명도 판에, 다시 말해서 투명도 측정에 관계되는 항목도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죠. 자,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최대 유량이 1m의 삼성 퍼미니처인 경우에 용기에 의한 유량 측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값은 유량은 60 곱하기 V 나누기 T. 여기서 60을 곱한 거는 T가 세크죠. 유량은 미니처고, 그래서 시간을 보장해 놓은 겁니다. 답은 유수를 채우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스톱위치로 잰다. 답은 용기에 물을 받아서 넣는 시간을 20초 이상이 되도록 용량을 결정한다. 답은 용기는 용량 50에서 100리터인 것을 쓴다고 그랬는데 용량 50에서 100리터가 아니고 100에서 200리터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54번 보겠습니다. 자, 5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분석 항목별 시료 보존 방법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암모니아 성질소는 황산을 가해서 pH 이하로 만들어 4도C에서 보관한다. 답은 화학적 산소 요구량 황산을 가해서 pH 이하로 만들어 4도C에서 보관한다. 답은 유기인은 염산을 가해서 pH 4 이하로 만들어 4도C에서 보관한다. 육가크롬은 4도C에서 보관한다. 유기인은 염산 HCl을 가합니다. 그런 다음에 pH를 5에서 9로 만들어서 4도C에서 보관해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이 정답. 그리고 문제 55번. 다음 항목 중에서 폴리에틸렌 용기로 보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자, 보관 용기 있죠. 자, 폴리에틸렌 용기만 사용하는 것은 불소. 그리고 폴리에틸렌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유리도 같이 쓸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색도, 질산성 질소, 총인, 납, 부유물질, 셀레늄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죠? 그러면 폴리에틸렌이니까 답은이 되겠네요. 그죠? 부유물질 여기 있죠. 그 다음 불소 폴리에틸렌 용기 있죠. 그리고 셀레늄 이렇게 있죠. 그래서 폴리에틸렌 용기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폴리에틸렌 용기를 쓸 수 있는 것 그랬으니까 이 두 개는 다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노말핵산 추출 물질의 분석 실험의 정량 한계는, 노말핵산 추출 물질의 정량 한계는 시험에서 잘 나온다고 계속 이야기했죠. 0.5mg/L.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분홍성 대장균군의 막력화 시험 방법의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배양기 또는 항온 수조의 배양 온도를 44.5 플러스 마이너스 0.2도씨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답은 배지에 배양할 때 분홍성 대장균군을 여러 가지 색조를 띠는 붉은색의 집락을 형성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총 대장균균은 붉은색 계통, 분홍성 대장균균은 청색 계통입니다. 결과 보고 시 분홍성 대장균수 per 100ml로 표시한다. 여기서 100ml 시료 안에 들어가 있는 균수를 표시하기 때문이죠. 대조군 시험에서 엄성 대조군은 멸균 희석수를 사용한다. 자, 따라서 붉은색 집락이 아니고 청색 집락입니다. 자,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8번에 보시게 되면 알칼리성 과망간산 칼륨에 의한 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서 측정하였다. 바탕시험 측정에 소비된 0.025 노르말 TO 황산 나트륨 용액이 3.3ml였고 시료의 측정에 소비된 0.025 노르말 TO 황산 나트륨의 용액은 5.6ml였다. 자, COD가 46mg/L였다면 분석에 사용된 시료량은 얼마인가? 0.025 노르말 TO 황산 나트륨 용액의 농도 계수, 팩트는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COD 농도는 B-A 곱하기 A 곱하기 0.2 나누기 V인데 B라는 것은 분석 시료에 측정된 값, A는 뭐죠? 바탕시험, 다시 말해서 공시험에 측정된 값, F는 팩터, V는 시료량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COD 값이 얼마냐면 46mg/L. 그리고 시료에 측정된 값은 5.6ml/ml. 그리고 바탕시험에 측정된 A는 3.3ml. 그리고 팩터 1.0. 자, 그럼 뭐가 남죠? V가 나왔죠. 따라서 V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시면 V는 0.01L, ml로 환산하면 10의 3승을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0.01L는 10ml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뭐 COD의 농도를 계산하는데 지금은 시료량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COD의 농도도 계산할 수 있고 시료량도 계산할 수 있고 계산하라는 값을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0.02호 노르말 K미노포 수용액 3000ml를 조제하려면 K미노포 몇 g이 필요한가? 과망간산 칼륨 분자량은 158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과망간산 칼륨의 일당량은 158g 나누기 5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몰 농도로 계산하시오 그러면 분자량 158g으로 나눠주면 되고 노르말 농도로 계산하라 그러면 158g 나누기 5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0.02호 노르말 질량을 계산을 합니다. 자, 부피가 지금 3000ml니까 얼마죠? 3L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일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는 158g 나누기 5가 들어가는 거죠. 자, 따라서 W를 계산하시면 2.37g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과망간산 칼륨 일당량은 158g 나누기 5라는 것을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냄새 측정 시 시료에 잔류염소가 존재하는 경우에 조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우리가 냄새 측정 시에 잔류염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죠? 따라서 잔류염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뭐를 주입하죠? 티오황산 나트륨을 첨가하죠. 따라서 티오황산 나트륨 용액을 첨가를 해서 잔류염소를 제거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